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에 따라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요. 결혼 초반에는 그 말을 아주 격하게 공감하며 시댁을 잘 만난 줄 알았어요. 저희 시댁을 간단히 소개하면 제 아버님은 대기업 다니셨다가 은퇴 후 주유소를 하시는데 지방에 있는 주유소라 아버님과 어머님은 따로 살고 계시고요. 꽤 잘 되는 주소라 저희가 결혼하러 갔을 때에도 여유롭게 살고 계셨어요. 시어머님은 예전에 수학학원 강사를 하다가 그만두셨는데 재력과 브레인이 맞아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셔서 아들 둘 다 좋은 교육을 시켜서 잘 키우셨습니다. 체력도 좋고 머리도 좋으신 분들이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셨다고 했어요. 기 유학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데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럴 바에 그냥 헤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충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와 헤어져선 안 돼. 내가 헤어지면 유학도 못 보낼 거고 결혼해야 해. 유학을 다녀와서 연봉도 높아지면 좋을 텐데 미래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그러자 어머니님, 죄송합니다. 유학 간 남자친구를 기다릴 여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저의 나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년 동안 유학 간 남자친구를 믿고 기다린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난처할 것입니다. 글쎄요. 아래에 보다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문장을 제작성해 봅니다. 평소에 재원 씨를 싫어하지만 잘 다루고 싶습니다. 저도 재원 씨를 좋아하는데 상황이 달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 아들을 많이 좋아하지만 유학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기에는 불안하다는 거겠죠. 그럼 너도 유학을 가는 것은 어때? 나도 여자친구를 유학 보내는데 헤어졌다는 얘기를 듣자 결혼을 하고 가는 거야? 어때? 그건 할 만한 이유가 있니?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었고 많이 생각해 볼 이유가 있나요? 나도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상황이 안 돼서 못 가는데 그래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결국 결혼하고 나서 바로 신혼여행 겸 유학을 갔는데 모든 경비는 다 시댁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4년 후 저희가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시댁에서 집도 해주시고 차도 사주셔서요. 자신의 아들이 힘들게 살지 않기 위한 지원인데 덕분에 제가 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시부모님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에 효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정말 통찰이 크다. 며느리까지 유학 보내주신 것도 모자라 집도 사주시고 차까지 사주시니 말입니다. 맞아, 정말 통크하셔요. 나도 고마운 마음이 많긴 한데,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자기 아들이 고생하는 꼴을 못 보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잘해주는 마음이 다 나에게 전해지는 게 있어요. 유학 갈 때 자기가 모든 경비를 다 대주겠다고 하셔서 낮이든 밤이든 남편을 잘못 일하 해도 내가 할 것이래요. 그래서 좀 고마우면서도 미워하겠어요. 배부른 소리 안 하더라도 그 정도로만 해도 100점짜리 시어머니처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며느리가 힘들지 않도록 잘하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없다. 그 정도는 100점짜리란 거라 감사한 마음을 갖고 효도하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 친정에서도 시부모님께 정말 많은 감사를 표하며 우리 엄마는 계속해서 시부모님께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도 엄마의 말을 듣고 시부모님께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기로 했다. 그래도 그렇지 않을 때는 큰 싸움이 없어서 시댁을 잘 만났다고 생각했다. 남편과도 여전히 사이가 좋았고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자주 만나게 되니까 안 맞는 부분이 생기며 충돌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차은혜처럼 결혼하게 된 것 같아서라도 초등학교 교사의 일에 대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어머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 좋은 직업을 가진 며느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전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있었던 것을 듣고 저는 좀 기분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뜨끔해하셨어요. 제가 공손하게 잘 듣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최근에 교사 선생님 직업에 관해 이야기했더니 너도 분발해야겠다고 하셨어요. 유학도 다녀왔고 좋은 직업을 가지면 돼. 맞아요.
그랬죠? 어머님을 좀 파악한 것 같아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같기도 해요. 결혼할 때에도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집과 차를 준비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어요. 어머님의 자식 사랑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주제는 변해서요. 형님께서 잘 대해 주시고 계시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의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제가 해온 방식이 있는데 새로운 것을 주장하거나 물을 흐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부모님의 생신 때는 단순히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고 저는 선물과 용돈을 준비해서 함께 갔어요. 명절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가족끼리 여행을 하거나 작년에는 어머님이 아버님과 여행을 가셔서 우리끼리 집에서 휴식도 즐겼어요. 이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음식을 따로 만들거나 어머님 생신상을 화려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형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부족한 나를 많이 돌봐주셔서요. 감사합니다. 동선 선생님은 정말 말을 아름답고 잘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참 많이 해주셨고 그게 진심으로 느껴져서 예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찰도 없었어요. 저도 그런 동선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였고 그래서 친한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둘이 따로 만나서 어머님 뒷일도 하고 각자의 집안 사정도 공유하며 친한 친구처럼 서로에게 힐링이 되고 의지가 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동선과 이야기를 나누니 무언가 마음속에 묵은 것들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동선이 없을 때는 혼자 고민하던 것들인데 동선이 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형님. 저도 형님의 말에 공감이 되고 이렇게 대화하니 너무 힐링되고 좋아요. 우리 함께해요. 자주 만나면서 때로는 동서와 다름없이 서로를 도와주며 힘이 되어주면서 가족처럼 서로를 대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친한데 동서와 같은 해에 임신까지 하게 되어 태교도 같이 했고 산모교실에도 다니면서 출산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출산 날짜도 한 달 차이였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르던 후부터 시어머니의 본성이 깨어나기 시작했죠. 저희 아이들이 기어다닐 시기였는데 시어머니는 저희를 경쟁시켰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처럼 운동을 안 하려고 하네요. 빨리 걸어야 하는데 누가 먼저 걸을까요? 먼저 걷는 아이한테 100만 원 상금을 줄 테니 너희들 빨리 연습해봐 하면서 말이야. 아빠, 엄마 무슨 소리야?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우리 마음대로 걷는 애는 그래? 걷고 싶으면 걸어. 다 잘한다면 걷게 될 거야. 빨리 걷으면 좋을 건 없다는데 왜 그리 빨리 걷게 해야 하는 건지 생각해봐. 걷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럴 뿐이야. 이런 귀여운 아이들이 빨리 하는 게 좋다고 말이야. 응, 그러지. 우리 시어머니는 남들보다 빨리 많이 가는 걸 좋아했어. 기어다니는 아이들에게 빨리 걷길 시키라고. 아이고, 정말 기가 막혔어. 그래서 남편이 말렸지만 결국 아이가 한 달 먼저 태어났으니 발육이 빠르겠지? 10개월 때 걸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크게 기뻐하며 우리에게 100만 원을 주셨어. 그래, 여기 100만 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100만 원을 주는 건 정말 흔한 일이 아니야. 잘 키워줘. 아니요, 어머님. 이렇게 큰 돈을 주실 필요 없어요. 저 딱히 빨리 걸으라고 한 거 없고요. 내가 떼내서 걸은 거예요. 내가 내 친구들에게 손자 손녀들 언제 걸렸느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돌진 나서더라도 내가 내 친구들 중에서 제일 빨리 걸은 손자를 가진 것이잖아요. 나 너무 기뻤어요. 시어머님이 이렇게 애들을 서두르는 이유는 그저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저 모든 것이 자랑거리와 경쟁,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뒤로도 경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둘 중에 누가 한글을 더 빨리 배울지 경쟁을 시켰어요. 우리는 모두 불만이었고, 아이 엄마, 그만 좀 해. 애들이 몇 살이고 한글을 타령하는 건 무슨 말도 못하는 애들에게 필요 없어. 한글이야. 애들은 한글을 빨리 알아서 뭐 하려고 할 때 되면 다 알아서 하게 될 거야. 때 되면 다 알아서 가르칠 거야. 아유, 왜 그렇게 성급해? 어머님, 그건 저도 반대입니다. 조기 교육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지만 애의 성장 속도에 따라 시작해야 해요.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시작해야 한다고요. 받아들이는 속도도 중요하고요. 어머님, 애들은 아직 아기예요. 저는 애를 애답게 키우고 싶어요. 공부보다는 체험이나 여러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일깨워주고 싶어요. 한글을 빨리 알아서 나쁠 거 없어요. 천천히 가르치다 보면 어느 순간 가랑비 어쨌든 깨우쳐 있는 거라고. 환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란다. 내 친구 소녀는 집에서 책을 엄청 많이 읽어줬대. 그래서 4살 때 한글을 다 뗐다고 하더라. 너희가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해요? 못하니 한글 먼저 떼온 사람한테는 차를 바꿔주기 때문에 어디 한번 속도를 내봐. 그때 당시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아, 그런 경쟁을 누가 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교육이었고, 그런데요 동서는 그 말을 새겨들었는지 조카를 아주 달달 보더라고요. 결국 4살 때 조카가 한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정말로 차를 바꿔주셨습니다. 우와, 동서가 대단한데 잘 따라와준 은호도 대단하고. 원래 이렇게 교육에 대해 생각이 많은 사람. 저희 애한테 책을 매일 읽혀주니까 저절로 한글을 읽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그때쯤 한글이 많이 궁금해하길래 시기가 왔다 하고선 많이 알려주었어요. 아, 그렇구나. 대단하다. 은호가 공부머리가 좀 있나 보다. 아무튼 인정해. 잘했어. 이렇게 동서가 해내니 어머님은 더욱이 어깨에 뽕이 들었어요. 어머님의 친구들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었는데 우리 손자도 4살이니까 한글을 익혔다며 얼마나 똑똑하겠니? 책만 읽어주었을 뿐인데 그걸 캐치해서 한글을 배웠다고 자랑하고 있어. 줄지라고 줄 쓰는데 천재가 별로 없더라고. 예전에 손주가 46개월에 한글을 읽기 시작했다면 우리 손자는 지금 44개월인데 출주까지 읽고 쓴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조카의 숫자까지 세어서 친구보다 자신의 손주가 한글을 더 빨리 배웠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조금 괜찮지만 괜히 속상하기도 했어요. 자존심이 없어 보이고 손주들의 성과를 서로 견주려는 듯한 그들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였을 때 어떠했나요? 그때의 좋다는 고에게 영어 유천을 보냈습니다. 주셨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큰 소동이 났었습니다. 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것으로 어머님은 아이들에게 상금도 걸었어요. 자질구레한 반장 선거나 미술대회, 경시대회와 같은 것들도 다 경합을 시키며 좋은 성과를 이루길 바라셨어요. 그런 것을 요구할 때마다 금일봉도 막역하게 걸었고 솔직히 어머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리더가 되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이 잘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반장 선거에 열심히 나가서 당선이 되었고 경시대회에 참가하고 싶어서 늘 준비하고 나갔으며 성적도 물론 우수했고 조카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조카는 언어 능력이 뛰어나 글짓기 대회나 스피치 대회에서 두각을 보였고 미술도 잘해서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제대로 되는 것은 당연한데 어머님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경우 금일봉을 준다고 하셔서 그때까지는 각자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상금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어차피 어머님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일로 여겨져서 당시에는 그렇게 어머님의 요구에 별로 반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점차 나이를 먹으면서 다른 곳에서 들은 이야기에 영향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의 요구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네, 당연히 아이들을 공부시키지 않는다면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돈이 부족하더라도 자녀 교육은 필수이니
아이들이 미래를 위한 학습을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어리며 이야기해야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문장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별 문제 해결을 위해 논리적 사고 능력을 키워야 한다.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나는 수학하는 것을 추천했는데 그래서 그 학원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다. 수학 학원을 2개 다니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어머니는 저와 동서발리차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며 심화 문제를 풀고 선행학습을 하라고 했고 이런 이유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와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며 지원도 아끼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혹시 정말로 2군데의 수학학원을 보내실 생각이신가요? 우리 은우는 아직도 9시에 도착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아요. 준우도 마찬가지고 스케줄이 꽉 차서 애의 머리도 아파 보여요. 어머니의 권유 덕분에 저도 이렇게 많은 학원 다니게 되었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추가로 다니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애한테 이런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초등학생인데 학원을 이렇게 많이 다니게 하는 게 너무 죄송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겠어요? 진짜 우리 이 사정 들어보면 아마 할머니 바람일 걸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어머님이 정말 이 정도로 학구열이 높을 줄 몰랐어요. 앞으로 더 걱정되네요. 하지만 오늘 금일봉 받으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애도 잘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 때로는 그 금일봉이 욕심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아이가 따르지 않아서 그것이 아쉽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했고요. 초등학교에서는 완전 상위권을 기록할 수 있었고 중학교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할 수는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가서 용돈이 필요하니까 아이들은 일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그러한 아이들에게 명확한 경쟁 구도를 만드셨어요. 너희 둘 중 이번 기말고사에서 평균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50만 원을 줄게.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봐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그게 좀 불공평해요. 우리 시험이 은원의 시험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에요. 라고 하니 그러면 그만큼 노력하면 되지? 할머니는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을 거야. 평균 점수만으로도 평가할 거야. 거기에 전교 1등까지 하면 50만 원을 더 주겠어 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정말로요? 제가 나중에 다른 요구 없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정말로 주시는 건가요? 그래, 할머니께서 언제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었는데 자신 있는 말씀이십니까? 저도 본다고요. 할머니가 100만 원을 그냥 가져다 놓으시겠다는 말이니까 빨리 가서 공부해 보아야겠군요. 만약에 전부 1등을 해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파이팅입니다. 우리 손자들. 어머님께서도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이제 애들한테 경쟁의 분위기를 조성하셔서 그 돈을 받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조카가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받아 1등을 차지했어요. 아이고, 우리 은우 정말 대단하다.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받아 평균이 100점이 되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이보다 더 재미있는 일은 없을 것 같군요. 다음에도 이렇게 도와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야호,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 돈으로 핸드폰을 사려고요. 사도 되죠? 그럼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라. 우리 친구는 몇 점을 받았길래 이렇게 흐물뿐하셨어요. 저는 97점이에요. 전 과목에서 6개를 틀려서 전교 2등이죠. 저도 최선을 다했다고요. 최선은 필요 없어요. 나는 오로지 결과로만 말할 거예요. 더 분발해. 다음에는 은호를 이기세요. 그럼 내가 100만 원을 주지? 어머님, 다음에 또 하시려고요? 그만하세요.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경쟁구도 그만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재밌는데 아이들도 자격을 얻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내 친구의 손주들도
지금 강남에서 즐겁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이기려면 1등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할머니, 이번 시험에서는 은우에게 지지 않을 테니 이후 학교에서 등해 올 것이므로 100만 원을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에는 반드시 제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태도가 할머니에겐 정말 마음에 들어요. 주호야, 너 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는 내가 100만 원을 타게 될 거야. 알았지? 어머님과 경쟁하고 상금을 걸고 있는 것 때문에 그 다음 중간고사에서 우리 아들이 만점을 받고 학교 1등을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열심히 공부해 결국 어머님께 1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때 조카가 약간의 실수로 8점을 받았고 그 다음엔 우리 아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엇갈리면서 공부하고 나갔습니다. 이 모습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잘하다가도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갑자기 그 경쟁 구도를 포기했어요. 엄마, 예전에는 1등이었는데 할머니한테 상금을 받는 거, 그거 안 해도 돼요? 도중에 포기해도 돼,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상금을 받으려고 했었죠? 아,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나 솔직히 그런 경쟁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런데 은우가 처음 상금을 받았을 때 날 놀리는 듯이 말해서 화가 났었고 할머니가 계속해서 부추겨서 승부를 해온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공부는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공부는 나를 위해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근데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 같아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요. 그럼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공부하세요. 아, 꼭 1등을 하지 않아도 돼요. 틀려도 되고 넘어져도 돼요. 할머니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짝이라고 데려오겠다고 그래. 내가 그동안 내 뒷바라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엄마 뒤통수를 척 적어도 직업은 제대로 된 사람을 데리고 왔어야지. 어디서 굴러 먹다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고 해? 아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디서 굴려 먹다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니? 예비 며느리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얼마나 유명해질 모르는 일이잖아. 이러다가 한 방에 일 하나 잘 되면 유명 배우 되는 거 몰라서. 그래, 내가 좋아서 결혼을 하겠다는데 왜 엄마가 난리냐고? 어이구야, 이 천지백가이 배우 하겠다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배역 하나 잘 받아서 뜨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니? 아, 그러면 이 세상에 한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이의 잔소리를 정말 듣기 싫어. 그동안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엄마가 공부하라고 한 게 하루, 이틀이냐? 아이야, 엄마 때문에 사수라 내 인생을 허비한 게 아깝다. 죽겠는데. 이제는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어. 아, 엄마야, 정말 너무한 거야. 도련님이 악을 쓰면서 이야기를 했고 시어머니는 찍소리도 못하고 입을 다물더니 간 건너 불을 구경한다는 심정으로 그 둘의 말다툼을 구경했어. 아무튼 도련님이 주말에 예비 동서를 소개해주겠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누워 있었어. 아무도 시어머니 편을 안 들어주니까 결국에는 포기를 했대. 사실 누가 시어머니의 편을 들겠어? 그동안 도련님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려는 게 주머니에 넣었다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혜택이 계속해서 증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극말에 인사를 드리겠다고 알리다 같이 언급한 채로 도중에 혼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주말에 인사를 드릴 예정이라는 내용을 알리고 말했다가 실제 날짜가 되자마자 시댁을 찾아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때 예비 시부모님이 찾아와서 인사를 나누었는데 꽤나 매력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호기심이 생겨 시댁을 찾아갔었는데 그런데 예쁜 외모라도 예비 시부모님이 우리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를 확연히 알 수 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형편이 딱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부족하진 않았어요. 우리 오빠도 요령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유명한 연예인일수록 겸손하고 주변을 잘 돌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예비 시부모님은 예의를 갖지 못한 것 같아요. 아이쿠, 그렇지만 첫 만남인데 단순히 한정식 식당도 아닌 시댁에서 식사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혹시 이 시작부터 시집살이를 시키겠다고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배우임을 들으셨죠. 일이 워낙 유동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명절에도 스케줄이 있으면 찾아오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무슨 드라마 주연급 유명 배우가 되는 줄 아니래요? 얼굴을 봐도 어디서 봤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도 놀란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 태도까지 바뀌니까요. 배우님 이야기라서 밖에서 식사하면 불편할까 봐 일부러 집에서 식사하게 했더니 밖에서 먹어도 상관없겠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으니까 밖에서 먹어도 괜찮겠지요. 앞으로는 제가 꼭 밖에서 맛있는 밥 사주고 싶네요. 두 사람이 서로 은근한 대립을 하는 것 같아 재미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개선을 위해 노력하셨어요. 또다시 물량 공세가 시작되었죠. 어느 날 어머님께서 문자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전화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안 받으니까 어머님이 문자로 먼저 예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글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네 차 바꿀 때 되지 않았니? 생각해보니까 너네 차 10년 넘은 것 같은데 왜 안 바꾸는 거니? 혹시 돈이 없어서니? 저희 차 별로 안 타서 바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거의 주차장에만 있어서 달릴 일이 없어서 안 바꾸고 있었어요. 그래, 10년이 지났으면 하나 사야지. 아, 내가 바꿔줄게. 골라 만나라. 그리고 내가 백화점 가서 쇼핑하다가 너무 예쁜 코트를 발견했는데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리겠다고. 그래서 사왔거든. 언제 나에게 입혀볼래? 한 번 들려도 어머니, 이 코트가 많아. 그리고 이를 입을 곳도 없어. 가정주부가 자주 가는 곳이니까 마트뿐이라도 그냥 환불하라고. 아니야. 너가 입고 싶어서 샀으니까 꼭 입어야 해. 내가 아까 노랗게 통화로 말했잖아. 요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최신 걸 주겠다고 했었고. 준호도 주말에 온다고 했으니 그때 너도 같이 와. 우리 준호가 오늘 전화해서 주말에 간다고 했어. 아니, 아직 마 안 풀렸어. 그러면 내가 갈까? 아, 내가 가도 되지? 뭐, 너희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서 안 되겠어. 우리 화해하자. 소름이 돋았어. 우리가 없어서 심심해서 화해하자고 또 어떤 경쟁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을 무섭게 하자든가. 욕이 보였기 때문에 나는 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 그랬더니 정말로 집까지 찾아와서 선물을 주고. 갔다 왔는데 화해할 생각이 없었지만 강제로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동서의 아들인 조카 은우는 매우 성적이 크게 오른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가 머리가 좋고 경쟁적인 환경에서 성적을 높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조카가 전국 상위 0.1%의 학생이 되었어요. 그때 동서가 자랑을 하고 싶었나 아니면 저를 염직 지른다고 생각했는지 그때 자주 연락을 했어요. 한 번 만났던 적도 있었어요. 형제인 준우는 정말 이대로 학업을 포기하려는 건가 봐요. 공부를 하지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해왔었거든요. 준호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하겠다고 했던 것을 그냥 했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공부를. 해가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큰 일을 당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듣기로는 거의 왔는데 지금 이대로 포기하면 형님이 왜 그렇게 자식을 망치는 건가요? 우리 은희는 의대에 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냥 이대로만 하면 의대에 갈 수 있었을 텐데요. 준호는 의대에 가는 게 목표가 아니야. 어머니가 하는 대로만 따르면 막히는 일이 생겨 죽게 돼. 부모가 참아달라고 하는데 내 의견도 아니고 할머니 의견인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죽는다고 할지라도 따를 것이었어야지. 사람의 삶은 바뀌어야 하는데 형님도 자식을 잘 키워서 어머니 상금을 받으면 좋겠어요.
난 하나도 아쉽지 않은데 아쉬운 동생은 많이 해.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형님은 주후가 없는데 어디서 경쟁이 있고 상금이나 금일봉이 있는지요. 친구가 돌아와야지 될 것 같아. 돈이라도 받아야지. 그냥 돌아오기만 해줘. 돈은 난 가져갈 테니까 그건 어렵지 않을 거야. 동서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그거구나. 상금과 금일급을 받고 싶어서 그냥 어머니에게 달라고 하면 줄 거야. 괜히 조카를 위하는 척하지 말고 그만 받아. 다신 찾아오지 마. 가족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상해지는 것 같았어. 뭐가 우선인지를 모르는 것 같았어. 우리 동서는 그럴 사람 아닌데 돈을 벌 기회가 없어지니까 민낯을 드러내더라도 팔아서 자기 아들을 빚내고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거야. 거기서 정남이가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동성은 늦바람이 들어 명품을 휘감고 다니고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밥 먹듯이 다닌다고 해 교사가 그래도 되나 싶었네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 동생한테 너무 실망하게 돼서요. 거리두기 하면서 살았어요. 결국 조카는 전 학년 모두 내신이 1점대를 만들었고 전략을 잘 짜서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많이 기뻐하셨어요. 굳이 제게까지 전화해서 그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응, 은호. 결국에는 서울대로 가자. 내가 은호를 처음부터 알아봤더니 한글을 그때 떼는 걸 바란 말이지. 역시 떡 갈 좋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잖아. 내 친구들 중에서 서울대는 나밖에 없어. 애들이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 봐봐라. 내가 결국 해냈어. 내가 옳았던 거니까? 그나저나 준호는 어떻게 됐어? 준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준비하고 있어요. 준우도 착실하고 똑똑해서 잘 헤쳐나갈 거야. 에휴, 준우 이름을 만들어도 스트레스야. 어쨌든 은우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어. 축하 파티를 할 테니까 그때는 꼭 오라고. 아이 큰 아빠, 큰 엄마가 빠지면 쓰겠어.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동서도 그렇고 어머님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아이 정말 조카가 서울대 의대 축하 파티라는 거 하나만 보고 그 자리에 갔어. 시어머님은 통 크게 아주 비싼 호텔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 예약하셨어요. 온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어머님께 동서와 서방님께 수고했다는 명목으로 또 선물을 주더라고. 우리 은우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해서 할머니가 너무 기뻐한다. 그래서 만든 자리니 모두들 즐기기를 바라고 우리 은우를 이렇게까지 잘 키워준 우리 둘째,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자, 바꿔라. 크루즈 여행 티켓이 그동안 고생했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꼭 둘이서 갔다 온 은우는 할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지? 어머 어머니, 러지요. 정말요. 아, 너무 감사해요. 저 크루즈 여행에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와,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동서는 뛰듯이 기뻐했고 서방님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카는 도지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웃었고 어머니는 계속 웃으시며요. 그곳에서 애매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은 우리 부부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곳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어차피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거니까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우리 부부만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안 오는 거야? 아니면 넣는 거야? 내가 일정을 다 말해줬었는데 주호한테는 오지 말라고 했어요. 은우와 함께 파티를 먼저 축하하고 있어요. 했더라도 그렇다면 괜찮겠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괜찮아요. 내가 풀었으니까 와야죠. 아이고, 하는 짓이 참 어리석어. 대학도 안 간다 하더라고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요? 손자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야, 엄마 말이 너무 심해. 이러니까.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엄마가 이러니까. 나올 줄 알았으니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요? 밥맛이 다 떨어졌잖아. 아이야, 우리 가볼게요.
은우야, 다음에 아빠랑 봐야지. 미안하지만 먼저 가볼게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나가려던 참에 어머님이 아주 황당한 말씀을 하셨네요. 너희 거기서 너희 집, 그거 내가 해준 거잖아. 너희 집말째 집으로 나누어라. 왜 그렇게 집은 모두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하세요?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집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더 가깝고 평수가 더 크지 않나요? 우리는 이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두 번째 자녀를 기르느라 애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는 너희에게는 벌을 줄 것이고 돈의 가시가 된 우리를 벌주기 위해 서방님께서 저와 집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논리는 자신이 그 집을 우리에게 팔아줬으니 빼앗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집을 살 때 더 많은 돈을 부담해서 더 큰 평수로 샀던 거거든요. 어머님의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돈도 일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어머님 논리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머님, 그건 안 되겠는데요. 이 집을 살 때 어머님이 물론 많은 부분을 도와주셨지만 저희 돈도 들어갔습니다. 거의 20년을 산 우리 집이고 명의도 저이며 우리 집을 서방님 내에 내줄 이유가 없고요. 아이 어머님 뜻을 우리가 무조건 들어줄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 그런 말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막무가내로 우리 돈은 모르겠다며 자꾸 우리 집을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해준 집이라고 저와 제 남편이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냐고 하니까 내 마음이라면 유치하게도 나오시는데 나중에는 본 마음을 드러내시고 내 말 거역해서 자식놈 대학도 못 보낸 주제들이 말이 많아. 그런 좋은 집에 너들이 왜 사냐? 작은 애들이 살아야지. 그 집 다 뺏을 거니까. 알아서 해 원망하고 싶거든 대학도 못 간 꼴통이니 아들을 탓하거라. 뭐라고 꼴통 아이 엄마거 좀. 말을 가려서 하는데요. 누가 모이든지 상관없어요. 엄마의 말씀이나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엄마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의를 지켜야 해요. 어디 자식 하나를 가르치려는 제재가 누구인지 말해주실 건가요? 만약 내 뜻을 거스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간 좋은 집에서 살았던 것도 됐고 큰 아버지로서 설대를 위해 집 하나도 못 주냐니 이 속 좁은 사람아. 너가 안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못 받을 줄 몰라. 이미 변호사와 만나 뵀어.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법정에서 만나서 끝까지 싸워보자고 엄마가 이기든 나가 이기든 한번 시도해보자고 말했어. 법정에서 만나자고요? 이만 가겠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날부터 남편은 엄마와 화해했고 다음 날 우리도 변호사를 만나 엄마가 말한 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셔서 우리가 이미 소유한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환수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으름장을 내셨어요. 우리는 설마 하며 이를 의심했지만 어머님은 진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논쟁이 시작되었지만 갈수록 생각을 되새기며 내려가 보니 동생이 이상한 기분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우리 집이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정신을 되찾아보니 돈에는 턱없이 문제가 없는데도 집을 살 필요가 있나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누군가의 집을 뺏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그날 동생이 거실에서 서방님과 함께 가만히 계신 것을 보고 의심이 들었어요. 동생이 우리 집을 필요하다고 한 것을 언급했는데 그 말이 맞았어요. 형님께서는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집이 서울대 의대와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집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돈이 부족해서 못 살 거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렇게 형님, 나 그리고 집에 관한 생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식사 전에 스냅 사진을 찍겠다고 하는데 제 옷의 매끈함을 다듬어줄 이모님께서 없으셔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어서 오셔서 해주시길 바라요.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친척분들께 인사는 대강 다 드렸으니 여기 가서 사진 찍는 일을 도와드릴게요.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동서가 일어나 움직이려고 하는데 동서 친구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게 와서 동서를 돕겠다는 척을 합니다. 다들 하나같이 꽃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동서에게 호의를 베풀며 말을 걸지만 약간 높은 톤의 말투를 사용하며 방탕하게 행동해서 마치 연극을 하는 배우들처럼 느껴지는데 동서는 아마도 배역을 맡았구나 해서 생각했어요. 예쁜 드레스도 착용하여 마치 결혼식을 준비한 것처럼 정말 잘 어울렸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막장 시댁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조카가 서울대에 입학했고 어머님은 친구들의 모임에 조카를 여러 번 데리고 나가서 서울대 의대에 대해 자랑을 했어요. 친구분들도 아주 좋아했다며 듣고 싶지도 않은 말들을 자꾸 전해주시는데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변호사님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두 집이 서로 합의를 보면 좋겠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우리를 추석에 부르셨습니다. 갔더니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었어요. 우리는 아들을 빼고 부부만 같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춘호가 첫손주이라 더 많이 기대했다. 첫째이고 첫손주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더 많이 원도 해주었는데 돌아오는 게 없잖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에게 했습니다. 내가 왜 너희들을 보고 이해해 주어야 하는 거지요? 어머님은 왜 자식을 낳으셨나요? 자식이 무슨 액세서리인가요? 옷인가요? 자식을 자랑거리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 나는 자랑거리로 키웠어. 하지만 나의 인생에는 자식에 대한 거절은 없어. 나의 커리어에 대한 논의는 이젠 지루하다. 집을 내놓는 게 낫겠어. 아니면 너처럼 유학을 보내거나. 그럼 더 대단할 거야? 어머님, 유학 보내신 건 제 학벌이 부족해서였군요. 그래도 서울의 시립대를 나온 적 있어요. 남편보다 더 뛰어난 대학이라고요? 난 손주도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유학 보낸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차라리 그딴 손주에게. 좋겠어요. 쭉 팔려서 어디 가서 없었으면 학벌 없는 사람들이 공부도 못해. 내 새끼가 아니니까 알아서 다 내놓고 나가. 그때 옆에 있던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조카가 벌벌 떨며 한마디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저 서울대 자퇴했습니다. 한 학기 다니고 포기했어요. 전 의대랑 맞지 않았다고요? 자고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뭐라고? 뭘 했다고? 너 다시 말해봐. 너 진짜 차퇴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 놀라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알고 보니까 조카는 서울대 의대에 입학은 했었지만 한 학기만 다니고 자퇴를 했던 겁니다. 그날 모인 것이 추석이었으나 조카 말이 딱 맞았어요. 어머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쓰러지셨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주먹도 올리고 물건도 던지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화풀이를 했습니다. 우리 조카는 다시 성실하고 순해졌는데 엄마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바로 잡은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남편은 조카를 멀리 떼어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니 솔직한 마음에서 웃음이 나왔어요. 이 일이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헬리콥터 할머니와 엄마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정말 심통이 컸는지 며칠 동안 입원을 했어요. 의사는 심한 우울증이 왔다며 심신 안정을 위해 입원을 권했습니다. 조카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그날 이후 조카는 방에 들어가던가 하면 서울대 의대에 다시 들어갈지라도 난리를 쳤어요. 조카는 이럴 수 없다 생각하고 방문을 부수어버리는 일이 있었죠. 가출하여 우리 집으로 온 건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은 남편, 조카, 우리 아들과 함께 술 한잔하며 그간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 엄마,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경쟁을 그만두고 싶었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용돈을 받는 게 기분 좋았는데 누군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준호가 경쟁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말했던 게 정말 잘한 일이에요. 칭찬해. 음악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정말 좋아요. 저는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음악을 듣는데
정말 힐링이 돼요. 편지가 있는 것이 그냥 신문지를 오려 붙여 만든 거였던 아이였고, 더 웃긴 것은 왜 구멍이 뚫린 신문지인지 이주행의 집 앞 재활용품 상가 앞에 놓여 있었을까? 저는 지난번에 누님을 대신하여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딱 발견했어요, 뭐야? 그 이후에 동서가 협박하는 편지와 신문지에서 클리핑한 글을 가지고 왔다가 우리 형님을 경호회사를 부르라고 했거든요. 이건 무슨 관심병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저는 신문을 읽긴 하는데 구멍이 나면서 읽는 버릇이 있어서 그래요. 그 글자가 협박 편지에 나온 글자인지를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증거 없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모두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그걸 아시나요? 저는 법을 배우며 한 번 이런 고소를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실제 마주하는 것을 봐야겠죠. 우리 동서도요. 그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건배할까요? 조카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집에 살면서 알바를 하면서 동시에 입시 공부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4년제 대중음악 작곡과로 진학했습니다. 그동안 한결과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 같아요. 그때 조카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집안에 알리자 다시 한번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결국 동서도 자기 아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서 알아서 살라며 포기했고 어머님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대학 다니면서 반수를 하라고 설득했어요. 그때 조카가 질리자 아예 어머님과 연락을 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좋은 소식을 알렸어요.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계속 공부만 하다가 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거든요. 소식을 남현 씨에게 알린 후 어머님이 고기와 여러 가지를 들고 우리 집을 찾아오셨어요. 어머님께서 울면서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손주들을 망친 것 같아서 손주들이 나에게 가진 마음들이 다 원망밖에 없어서 나 어쩌냐 미안해서 너무 미안하면 사과하고 애들이 곧 들어오니까 그때 애들에게 사과하세요. 어머님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매우 후회하시는 것 같아서 우셨어요. 그때 우리 아이와 조카가 집으로 들어왔고 어머님이 애들을 부드럽게 안고 얼마나 미안하다고 하시는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화해를 하게 되었고 집을 바꾼다 어쩌다는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동서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휘어잡을 수 없었으니 똑똑한 애를 신만으로 만든다는 말씀을 들으셨죠. 어머님,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때 빤한 소리를 하셨죠. 아이들을 안아 사과하는 것은 쉬워요. 아니요, 아이들을 망친 건 어머님이시죠. 남은 인생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으시면 그렇게 동서 잡으세요. 저가 아이들에게 할머니 또 연락 끊으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했는데 어머님은 입을 꾹 다무셨고 형님, 아휴, 고마워요. 저는 정말 어머님 욕심 때문에 제대로 살 수 없었어요. 형님이 없었으면 저는 똑똑한 소리 1시간만 듣게 되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동서, 고맙다는 말보다는 미안하다는 말이 뭔지 모르겠죠. 우리 집을 바꾸자고 했던 건 너무하지 않나요? 아이고, 형님,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저는 제가 아니었어요. 뭐를 하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음 내용을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합니다. 저희 가족의 평화를 다시 찾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절대로 욕심을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어린이든 어른이든 서로 존중해야만 상호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고 긴 터널을 지나 이제는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자신의 꿈을 키우고 있는 제 아들과 조카를 응원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도 잊고 있던 꿈을 상기하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거의 기절 직전이고 동선의 측 하객들이 전부 우리 돈을 받지 못하겠다고 웅성웅성하면서 이러는데 진짜로 우리를 잘 아는 지인은 아무도 없이 전부 하게 알바를 온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소름 끼치는 건
사실을 우리 오빠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도 쫓으라고 말하지? 그쪽부터 먼저 쫓아내라며 내가 말한 것이었습니다. 저 친구 3명이 얼마나 받기로 했는지 알아? 나도 알바 해보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술술 말해주더라. 혹시나 해서 궁금한데 혼주석에 앉은 사람들까지 알바인 줄은 몰랐어. 아니야, 내가 사돈되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으니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야 했어 라고 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말에 멍하니 있던 우리 도련님도 어깨에 힘이 쫙 죽어나며 무엇이 진실일까? 라고 묻더군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비 신랑은 어디로 걸어가는지 물어보고 친오빠가 바로바로 답을 하나요? 결혼식은 이미 끝난 후고 결혼식장 직원들은 관심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계시네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꼭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편안한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 우리 가족이 되는데 서로 한 번쯤 눈 감아줄 수 있는 순간이 없을까요? 맞아요. 저는 어렸을 때 집을 나가 부모님과 연락이 끊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몰라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부모님 자리를 대신하였어요. 미래에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된다면 다행일 거예요. 어째서 날 결혼하겠다고 말하고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는데 왜 나를 혼인으로 끌어들여 거짓말하게 하나요? 어이가 없어서 그랬나 봐요. 인생까지 말아 먹으려는 거냐 너? 꽃뱀이 순진한 척 모든 것을 거짓말치고 내 등을 걸리며 내 돈으로 호화스럽게 살려고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아? 카츠란 여자애가 어디서 일할 수 있겠어? 뒷골목에서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다가 과거를 정리하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다. 왜 이름까지 바꾸고 반반한 얼굴로 착실하게 살아보려 하니 순진하고 어리석은 남자들이 돈을 주는 게 아니겠냐? 그 중에서도 내가 돈을 가장 잘 벌더라. 내가 내 돈을 받아 호화롭게 살아보려는데 뭐가 나쁜데? 아, 너도 난 이뻐서 좋아한 게 아니야? 얼굴만 보고 좋아한 거 아니야? 그것을 이용해서 벌겠다는데 왜 이런저런 나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다가 과거를 정리하고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했겠니? 이름을 바꾼 후에 반반된 얼굴을 가진 순진한 한 남자가 얼굴을 쳐다보고 살려고 했던 꽃뱀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도련님과 마주쳤고 그에게 물었을 때 직업은 무명 배우라고 속이면서 둘러싼 거였어요. 거짓말이 점점 더 과장되었죠. 그러던 중에 딸이 드레스를 입고 당황스럽게 들어왔고 우리 장모님은 그녀를 이용해 발악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그동안 참고 있었던 감정을 폭발시키려고 했는지 그녀의 머리를 잡고 흔들며 소란을 일으켰어요. 도련님도 팔이 느슨해져서 주저앉았고 상황은 완전히 혼란스러워졌고 하인들은 계좌로 퇴근했다고 요구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시부모님과 지인들은 손가락질하고 난리를 벌였죠. 내가 제정신이라면 바지를 붙잡고 분쟁을 막았어야 했지만 우리의 값진 민석이 쪽팔림 다 당하고 이제 어떻게 사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을 겪다. 아이고, 우리 민석이 장가 갔다. 이제 바보라고 손은 다닐 거지요. 우리 시어머니 결혼식장에서 통곡을 하고 저랑 남편은 우리 오빠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먼저 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뭘 어떻게 됐겠어요? 결혼식은 그대로 파투를 하고 도련님은 그 꽃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어요. 본인은 남들 앞에서 바보 만들었다고 아직도 씩씩거리며 잠자리를 발로 차고 있다는군요. 아직 소송 중이긴 하는데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도망갈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참에 용돈이라도 뜯어내야지요. 우리 시어머니 그 뒤로 도련님 상종도 안 하고 도련님 쪽 팔려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는 중입니다. 저는 그냥 자업자득 같아요.